청담동의 한복판 도시에 심장이 멎을 듯한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이었다.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빗줄기에 흐릿하게 번지고 있었고 그 빛은 최고급 펜트하우스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희미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공기 중에는 값비싼 와인 향과 함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강태민은 무심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수정처럼 맑은 와인잔을 천천히 돌리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맞은편에 선 여자 서유진에게 향해 있었지만 그 눈에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서유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바라보았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사랑을 속삭이던 남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 그녀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살짝 부풀어 오른 자신의 배를 감싸고 있었다. 6개월 된 생명의 온기가 옷을 뚫고 전해졌지만 그녀의 심장은 차갑게 식어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총명함과 사랑으로 가득 찼던 빛이 사라지고 깊은 상처와 혼란만이 남아 흔들리고 있었다. 방금 뭐라고 했어요? 태민 씨 유진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다. 이 모든 것이 끔찍한 악몽이기를 바라면서. 하지만 태민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다. 그는 마치 아주 사소하고 귀찮은 비즈니스 문제를 처리하는 듯한 태도로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는 계산된 듯 우아했지만 그 안에는 얼음장 같은 냉혹함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말 그대로야 서유진. 이 관계는 오늘로 끝이야. 그리고 뱃속의 아이도 처리해야겠어. 봉투 안에는 네가 평생 일해도 만져보지 못할 액수의 돈이 들어있어. 그걸로 깨끗하게 정리하고 내 인생에서 사라져줘. 조용히 사라진다면 앞으로의 내 삶에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도록 보장하지.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비수처럼 날카로웠다. 유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다. 돈, 관계의 끝, 아이를 처리하라는 말. 그가 내뱉은 단어 하나하나가 그녀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이것이 그가 말하던 사랑의 결말이란 말인가? 진성그룹의 후계자라는 그의 배경이 언젠가 장애물이 될 것이라. 짐작은 했지만 이토록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방식일 줄은 몰랐다. 그녀는 그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재능을 바쳐 도왔고 그의 옆에서 묵묵히 빛을 더해 주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아이는 당신 아이이기도 해요. 우리가 함께 꿈꿨던 미래였잖아요. 유진은 절망 속에서 마지막 희망의 끈을 붙잡고 애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힐 듯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고통의 무게는 천근만근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그에게서 일말의 인간적인 감정을 찾아내려 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철저히 닫혀 있었다. 강태민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에는 경멸과 조소가 섞여 있었다. 미래, 그건 너 혼자만의 착각이었겠지. 처음부터 우리의 관계는 정해진 유통기한이 있는 게임이었어, 유진. 넌 똑똑하니까 이해가 빠를 줄 알았는데. 진성그룹의 안주인이 될 사람은 네가 아니라 나와 비슷한 수준의 배경을 가진 여자여야 해. 태산그룹의 막내딸과 약혼하기로 했어. 이게 바로 현실이야. 그는 자신의 약혼 소식을 마치 날씨 이야기처럼 무미건조하게 전했다. 그 순간 유진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태산그룹과의 정략 결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그녀는 그의 야망을 위한 장기말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녀의 지식, 그녀의 재능, 그녀의 사랑, 그리고 뱃속의 아이까지도 그의 거대한 계획 앞에서는 걸림돌일 뿐이었다.
배신감과 모멸감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서서히 차갑고 단단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애원하지 않았다. 대신 떨리는 몸을 억지로 일으켜 세우고 그를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 돈 필요 없어요. 당신 같은 사람의 더러운 돈은 단 한 푼도 받고 싶지 않아.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 안에는 이제 슬픔 대신 차가운 분노와 경멸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지만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버릴 수는 없었다. 그리고 이 아이 나 혼자 낳아서 키울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은 아버지가 될 자격도 없어. 당신은 오늘 나뿐만 아니라 당신의 아이까지 버린 거야. 평생 후회하게 될 거야, 강태민. 유진은 자신의 배를 다시 한번 강하게 감싸 안았다. 그것은 연약한 생명을 보호하려는 어미의 본능이자 세상에 홀로 맞서겠다는 굳은 맹세였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그 어떤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을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태민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그는 유진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언제나 순종적이고 똑똑했던 그녀가 현실을 직시하고 순순히 물러날 것이라 생각했다. 그녀의 저항은 그의 계획에 작은 흠집을 냈고 그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는 더 이상 대화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 시간 낭비일 뿐이었다. 어리석군. 아직도 현실 파악이 안 되나 보지. 좋아, 네가 선택한 길이야. 태민은 차갑게 말하며 인터컴 버튼을 눌렀다. 김 비서 들어와. 그리고 이 여자를 당장 내 눈앞에서 치워버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마치 쓰레기를 버리듯 자신들의 사랑과 아이의 존재를 그녀와 함께 내버리려 하고 있었다. 곧이어 건장한 체격의 남자 2명이 방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감정 없는 눈으로 유진을 바라보며 그녀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이거나 내 몸에 손대지 마. 유진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임신한 몸으로 장정 2명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그녀는 무력하게 질질 끌려나갔고 마지막으로 돌아본 태민의 얼굴에는 냉혹한 무관심만이 가득했다. 사랑했던 남자의 마지막 모습이 악마처럼 느껴졌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거센 빗줄기가 그녀의 몸을 때렸다. 경호원들은 그녀를 마치 짐짝처럼 복도 밖으로 내동댕이 쳤다. 다시는 회장님 앞에 나타나지 마시오. 다음에는 이렇게 곱게 끝나지 않을 테니. 그들은 경고를 남기고 무정하게 문을 닫아버렸다. 육중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는 유진의 세상이 끝났음을 알리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유진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흠뻑 젖었고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뺨을 타고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최고급 주상복합의 화려한 복도는 그녀의 처참한 모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잠시 후 그녀는 떨리는 몸을 일으켜 비틀거리며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폭풍우는 더욱 거세게 그녀를 몰아붙였다. 청담동의 화려한 거리는 빗줄기에 씻겨나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따뜻한 곳으로 몸을 피했지만 그녀가 갈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녀는 멍하니 빗속을 걸었다. 값비싼 명품 샵의 쇼윈도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부서졌다. 그 불빛들은 마치 그녀의 처지를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다. 배신감, 절망감, 그리고 뱃속 아이에 대한 미안함이 그녀의 심장을 짓눌렀다. 얼마나 걸었을까. 그녀의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그대로 길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차가운 빗물이 그녀의 체온을 빠르게 빼앗아갔다. 치아가 점점 흐려졌다. 이대로 죽는 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
뱃속에서 희미한 태동이 느껴졌다. 아이가 살아있다고, 엄마를 응원한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 작은 움직임이 꺼져가던 그녀의 의지에 다시 불을 붙였다. 유진은 젖은 손으로 아스팔트를 짚고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죽을 수 없어.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어. 그녀는 흐려지는 의식을 붙잡고 중얼거렸다. 강태민, 그리고 진성그룹. 나를 짓밟고 버린 당신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 오늘 내가 겪은 이 치욕과 고통 반드시 1000배만 배로 돌려주겠어. 빗줄기 속에서 그녀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한 여인의 처절한 몰락이자 가장 무서운 복수기의 탄생을 알리는 서막이었다. 빗속에서 정신을 차린 유진은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하지만 그 차가움보다 더 지독한 것은 뼛속까지 파고드는 배신감과 모멸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눈물은 사치였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뱃속의 아이와 지옥 같은 복수심뿐이었다.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그녀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떠오르는 이름을 되뇌었다. 최민환 변호사. 과거 진성그룹의 비리를 파헤치다. 강호철 회장이 쳐놓은 함정에 빠져 모든 것을 잃었던 비운의 법조인. 유진은 강태민의 보좌역으로 일할 당시 과거의 걸림돌이 될 만한 자료들을 검토하다 그의 이름을 발견했었다. 당시에는 그저 진성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수많은 사례 중 하나로 여겼지만 이제 그 이름은 그녀에게 마지막 동아줄과도 같았다. 그는 그녀와 같은 고통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유진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택시를 잡았다. 행선지는 서울의 화려함이 모두 사라진 낡고 허름한 변두리 동네였다. 택시에서 내리자 낡은 상가 건물의 희미한 불빛이 그녀를 맞았다. 3층 최민환 법률사무소라는 낡은 간판이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처럼 위태롭게 달려 있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삐걱거리는 계단을 올랐다. 사무실 문틈으로는 희미한 불빛과 함께 먼지 쌓인 낡은 서류 냄새가 새어나왔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녀를 맞이한 것은 술병과 낡은 법전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 비좁은 사무실의 풍경이었다. 창가에 앉아 있던 한 중년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세월의 풍파를 정통으로 맞은 듯 깊게 팬주름 공허하고 패배감에 젖은 눈빛, 그가 바로 최민환이었다. 그는 불청객을 향해 귀찮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누구신지, 이 시간엔 상담 안 받소. 그의 목소리는 알코올에 절어 거칠게 갈라져 있었다. 유진은 흠뻑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그의 앞으로 다가갔다. 최민환 변호사님 맞으시죠? 저는 서유진이라고 합니다. 진성그룹과 관련된 일로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진성그룹이라는 단어에 최민환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롭게 변했다. 그는 잊고 싶었던 과거의 망령과 마주한 듯한 표정이었다. 그는 헛웃음을 터뜨리며 유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값비싸 보이지만 흠뻑 젖어 엉망이 된 옷, 그리고 살짝 불러온 배. 그는 모든 것을 짐작했다는 듯 냉소적으로 말했다. 진성가의 남자에게 버림이라도 받았나 보군. 푼돈이라도 뜯어내고 싶어서 나를 찾아온 모양인데 주소 잘못 찾았어. 나는 이제 힘없는 늙은이에 불과해. 돌아가시오. 그는 다시 술잔으로 손을 뻗으며 대화를 끝내려 했다. 하지만 유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책상 앞으로 다가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동정이나 위자료를 구걸하러 온 게 아닙니다.
복수하러 왔습니다. 변호사님과 제가 힘을 합친다면 괴물 같은 진성그룹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다. 그 안에는 패배감에 젖어 있던 최민환이 까맣게 있고 진했던 과거 자신의 눈에 타오르던 것과 똑같은 불꽃이 일고 있었다. 최민환은 잠시 동작을 멈추고 그녀를 다시 바라보았다. 젊은 여자의 당돌한 선언은 현실성 없는 치기처럼 들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거짓을 말하고 있지 않았다. 복수 아가씨, 복수가 뭔지 알기나 해. 진성은 국가 위에 군림하는 제국이야. 나도 한때는 당신처럼 정의감에 불타올랐지. 하지만 결과는 어땠는지 아나. 가족은 흩어졌고 동료들은 나를 외면했으며 나는 이 구석진 곳에서 술이나 마시는 폐인이 됐어. 당신도 내 꼴 나고 싶지 않으면 당장 돌아가. 그의 말에는 깊은 절망이 배어 있었다. 유진은 그의 고통에 공감했지만 동요하지는 않았다. 변호사님께서 실패하신 이유는 그들이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정의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하지만 진성은 법 위에 존재하는 악마들입니다. 악마를 잡으려면 우리도 기꺼이 악마가 되어야 합니다. 더 교활하고 더 집요하고 더 잔인하게. 유진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녀는 최민환의 책상에 널려 있던 진성그룹 관련 서류 하나를 집어들었다. 저는 강태민의 옆에서 일했습니다. 그들의 시스템, 그들의 약점, 그리고 그들의 비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성바이오가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비자금 조성 경로, 제가 그 흐름을 디자인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정보는 최민환의 눈을 번쩍 뜨이게 만들었다. 그것은 그가 수년간 파헤치려 했지만 끝내 접근하지 못했던 진성의 핵심적인 아킬레스건이었다. 최민환은 술잔을 내려놓고 몸을 바로 세웠다. 그의 눈빛에서 냉소와 패배감이 사라지고 날카로운 법조인의 눈빛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걸 네가 어떻게 아는 거지?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유진은 담담하게 자신의 과거와 강태민과의 관계, 그리고 그에게 어떻게 이용당하고 버려졌는지를 설명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개인적인 비극이었지만 동시에 진성그룹의 내부 정보를 담은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도 했다. 유진의 이야기가 끝나자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창밖에서는 어느새 비가 그치고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최민화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처참했던 과거와 눈앞의 젊은 여자가 겪은 비극을 번갈아 떠올렸다. 그녀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한 최고의 전략가이자 내부 고발자였다. 그녀의 등장은 어쩌면 신이 그에게 준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내가 왜 당신을 믿어야 하지?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의심을 담고 있었지만 처음과는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다. 유진은 자신의 배를 감싸 안으며 대답했다. 변호사님께서는 잃을 것이 없으시겠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지켜야 할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떳떳한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제가 변호사님과 다른 점이자 저를 믿으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녀의 말은 최민원의 마음에 깊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잊고 있던 자신의 신념과 가족에 대한 죄책감을 떠올렸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아직 되찾을 수 있는 것이 남아있을지도 몰랐다. 복수. 그것은 그의 남은 인생을 걸어볼 만한 유일한 가치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먼동이 트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며 그는 길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좋아. 한참 만에 그가 돌아보며 말했다.
당신과 함께 가보지. 이 지옥 같은 싸움 기꺼이 함께 해주겠소. 그의 눈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그 안에는 잠들어 있던 투사의 의지가 다시 타오르고 있었다. 유진의 얼굴에 비로소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절망의 끝에서 마침내 첫 번째 아군을 얻은 순간이었다. 그들은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유진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진성의 모든 정보를 쏟아냈고, 최민화는 자신의 법률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전략의 뼈대를 세웠다. 그들의 계획은 거대하고 치밀했다. 단기적인 소송이 아닌 최소 5년 이상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프로젝트였다. 우선 유진은 세상에서 완벽하게 사라져야 했다. 새로운 신분, 새로운 배경,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야 했다. 최민화는 자신의 남은 재산을 모두 처분하겠다고 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계획의 초기 자금으로는 충분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 유진의 신분 세탁과 안전한 출산을 도울 것이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유진은 철저하게 자신을 단련하고 복수를 위한 칼날을 갈아야 했다. 그들의 목표는 진성그룹의 단순한 타격이 아니었다. 왕국의 완전한 붕괴, 그리고 강씨 일가의 처절한 몰락이었다. 사무실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어둡고 절망적이었던 밤이 지나고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허름한 사무실 안 모든 것을 잃은 두 사람은 이제 세상을 향한 가장 위험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절망이 없었다. 오직 차가운 분노와 강철 같은 결의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맺어진 그들의 위험한 계약은 거대한 제국을 향한 반역의 서막을 열고 있었다. 그 폭풍우 치던 밤으로부터 5년의 세월이 흘렀다. 강산이 변하기에는 부족할지 몰라도 욕망이 들끓는 여의도, 증권가에서 새로운 신화가 쓰여지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진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여전히 굳건히 군림하는 동안 금융계의 변방에서 조용하지만 무서운 속도로 세력을 확장하는 새로운 이름이 등장했다. 그 이름은 바로 아테나 컨설팅이었다. 아테나 컨설팅은 혜성처럼 나타난 기업 사냥꾼이었다. 설립된 지 불과 3년 만에 그들은 수십 건의 M&A를 성공시키며 업계를 경악시켰다. 그들의 방식은 독특하고 잔인했다. 겉으로는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부실하거나 지배 구조에 약점을 가진 기업만을 정확히 노렸다. 그리고 한 번 목표로 삼으면 마치 잘 훈련된 암살자처럼 신속하고 은밀하게 움직여 단숨에 경영권을 장악해버렸다. 금융계의 모든 이들이 아테나 컨설팅을 두려워하고 궁금해했지만 그 실체는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었다. 특히 회사를 이끄는 대표는 서마담이라는 별칭으로만 알려진 수수께끼의 인물이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지 않았다. 모든 의사 결정은 대리인인 최민환 변호사를 통해 전달될 뿐이었다. 그녀의 신비주의는 아테나에 대한 경외감과 공포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어느 날 오후 한 중견 건설사의 긴급 이사회 회의실. 사면 촉가에 몰린 늙은 회장과 임원들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가득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다고 믿었던 회사는 아테나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었다. 적대적 M&A를 선언한 아테나는 압도적인 자본력과 치밀한 전략으로 우호 지분을 순식간에 잠식해 들어왔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5년 전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날카로운 인상이 된 최민환 변호사가 아테나 측 법률팀을 이끌고 들어섰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패배자가 아니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그의 눈빛은
승자의 여유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최종 제안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것이 저희 아테나 컨설팅의 마지막 제안입니다. 경영권을 넘기신다면 회장님의 남은 명예는 지켜드리겠습니다. 늙은 회장이 분노에 차 소리쳤다. 대체 당신들 뒤에 있는 서마담이라는 여자는 누구야? 이렇게 남의 평생이 담긴 회사를 짓밟고도 잠이 온단 말인가? 최민화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대답했다. 저희 대표님께서는 잠을 매우 잘 주무시는 편입니다. 특히 부도덕한 기업이 시장에서 정리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이 건설사가 진성물산의 비자금을 세탁하는 창구였다는 사실, 저희는 이미 증거까지 확보했습니다. 그 말에 회장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결국 이사회는 백기를 들었다. 아테나 컨설팅은 또 하나의 사냥에 성공했다. 이 모든 광경은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GFC 타워 최상층 아테나 컨설팅의 비밀스러운 심장부에서 실시간으로 지켜봐지고 있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설치된 어두운 관제실 중앙에 거대한 의자에 한 여성이 앉아 있었다. 칠흑같이 긴 머리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 그리고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정장. 그녀가 바로 서유진 아니, 이제는 서마담으로 불리는 여자였다. 5년의 시간은 그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 과거의 상처받기 쉬운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매일 경제학, 법학, 심리학을 파고들었고 실전 투자를 통해 자신을 냉혹한 승부사로 단련시켰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수천억의 자금을 움직이면서도 미동조차 하지 않는 강철 같은 의지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돈의 흐름을 지배하는 권력자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모니터에 뜬 인수 완료라는 메시지를 확인하고는 무심하게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저 멀리 보이는 진성그룹의 본사 건물, 그녀의 궁극적인 목표가 우뚝 솟아 있었다. 지금까지 그녀가 인수한 기업들은 모두 진성그룹의 생태계를 이루는 크고 작은 가지들이었다. 공급업체, 물류 파트너, 비자금 창구. 그녀는 거대한 나무를 단번에 베어버리는 대신 그 뿌리로 가는 영양분을 하나씩 차단하며 서서히 말려 죽이는 방식을 택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작은 남자아이가 달려들어왔다. 엄마 아이는 그녀의 품에 와락 안겼다. 유진의 얼굴에서 비로소 얼음장 같던 표정이 눈 녹듯 사라지고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의 아들 서민준이었다. 민준이는 강태민을 희미하게 닮았지만 총명하게 빛나는 눈은 유진을 그대로 빼닮았다. 아이는 그녀가 이 지독한 전쟁을 계속하는 유일한 이유이자 그녀의 가장 연약한 아킬레스건이었다. 민준아, 오늘 유치원에서 재미있었어. 유진은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다정하게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냉철한 사업가 서마담이 아닌 오직 하나뿐인 아들을 사랑하는 엄마의 것이었다. 그녀는 아이에게만큼은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그녀가 권력을 원하는 이유는 아들이 그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세상에서 살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이것이 그녀의 복수가 단순한 파괴가 아닌 창조를 향한 처절한 투쟁인 이유였다. 잠시 후 최민환 변호사가 들어와 조용히 보고했다. 대표님, 방금 인수한 건설사의 비자금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예상대로 진성물산의 강태민 부사장이 깊숙이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유진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 차갑게 돌아와 있었다. 잘 됐군요. 자료는 일단 묻어두세요.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한 다음 목표는 뭐죠?
최민환이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화면에는 대영 정밀이라는 회사의 정보가 떠 있었다. 대영 정밀입니다. 진성자동차의 핵심 부품을 독점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겉보기엔 우량 기업이지만 2세 경영인이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막대한 부채를 숨기고 있습니다. 3개월 안에 자금난이 터질 겁니다. 그의 설명은 간결하고 정확했다. 그들은 이미 모든 분석을 끝내놓은 상태였다. 유진은 대영 정밀의 재무제표를 날카롭게 훑어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개의 데이터가 조합되며 가장 효율적인 공격 루트가 그려지고 있었다. 이 회사를 손에 넣으면 진성자동차의 생산 라인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었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공격과는 차원이 다른 진성의 심장을 향한 첫 번째 칼날이 될 것이었다. 이제 강태민도 더 이상 변방의 소란으로 치부하지 못하고 직접 움직일 수밖에 없을 터였다. 좋아요. 계획대로 진행하세요. 유진은 짧게 명령을 내렸다. 그녀의 시선은 다시 창밖의 진성그룹 본사를 향했다. 5년 전 그 건물에서 짐승처럼 쫓겨났던 그날의 굴욕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그녀는 조용히 맹세했다. 강태민, 이제 곧 알게 될 거야. 네가 버린 것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너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네가 서 있던 그 자리에서 너의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게 만들어주겠어. 그녀의 품에 안긴 아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평화롭게 숨을 내쉬고 있었다. 복수의 여왕과 그녀가 지키고자 하는 작은 왕자. 그들의 전쟁은 이제 막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진성그룹 본사 제국의 심장부에 위치한 부회장실. 5년 전보다 한층 더 깊어진 오만함과 권위가 강태민의 온몸을 감싸고 있었다. 그는 최고급 이탈리아산 가죽 의자에 몸을 묻은 채 도시의 전경을 발 아래 두고 통계 수치가 가득한 보고서를 훑어보고 있었다. 그의 손짓 하나, 눈빛 하나에 거대 그룹의 운명이 좌우된다는 사실은 그에게 짜릿한 쾌감과 무한한 권력욕을 안겨주었다. 모든 것이 그의 발 아래 있었고 그의 통제하에 있었다. 그의 완벽한 세계에 작은 파문을 일으킨 것은 기획조정실장의 보고였다. 부회장님, 최근 신생 투자사 아테나 컨설팅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달 우리 그룹의 비자금 창구 역할을 하던 건설사를 인수한 데 이어 이번에는 진성자동차의 핵심 협력사인 대영정밀에 대한 적대적 M&A를 선언했습니다. 실장의 목소리에는 우려가 섞여 있었지만 강태민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펜을 돌리며 말했다. 아테나 컨설팅이라. 요즘 시장에서 시끄러운 신출내기들 말인가. 운 좋게 몇 번 성공했다고 해서 겁없이 날뛰는 모양이군. 그는 아테나라는 이름을 몇 번 들어본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의 인식 속에서 그들은 그저 잠시 반짝이다 사라질 수많은 벤처 투자사 중 하나에 불과했다. 진성이라는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다윗의 돌팔매질은 그저 귀여운 재롱일 뿐이었다. 그는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다. 우리 그룹 M&A 방어팀은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런 하찮은 도발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나 당장 대영 정밀의 백기사로 나서서 아테나의 지분을 전부 사들여. 그리고 그 대표라는 서마담인가 하는 여자에게 똑똑히 가르쳐줘. 이곳이 어떤 정글인지, 그리고 누가 이 정글의 왕인지 말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상대를 완전히 짓밟아버리겠다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의 명령이 떨어지자 진성그룹의 막강한 자금력과 조직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M&A 방어팀은 아테나를 시장에서 완전히 매장시켜버릴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먼저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
대형 정밀의 주가를 끌어올려 아테나의 추가 지분 매입을 어렵게 만들었다. 동시에 언론을 통해 아테나를 투기 자본으로 몰아가는 여론전을 시작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완전히 달랐다. 진성이 주가를 끌어올리자 아테나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보유하고 있던 일부 지분을 높은 가격에 매도하여 막대한 차익을 실현했다. 그리고 그 자금으로 장외에서 대형 정밀 2세 경영인의 숨겨진 채무를 헐값에 사들이며 그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진성의 모든 움직임이 아테나의 손바닥 위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한 수 아니 여러 수 앞을 내다보고 있었다. 진성의 언론 플레이 역시 역풍을 맞았다. 아테나는 익명의 제보 형식을 빌려 진성이 과거의 다른 중소기업들을 어떤 식으로 잔인하게 사냥했는지를 언론에 흘렸다. 골리앗의 횡포라는 프레임이 형성되면서 여론은 오히려 다윗인 아테나에게 동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강태민의 지시는 모두 빗나갔고 오히려 아테나에게 날개를 달아준 꼴이 되고 말았다. 강태민은 연이어 올라오는 실패 보고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그의 완벽한 통제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팀원들을 거세게 질책했지만 그들 역시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도대체 상대는 어떤 놈들이야? 우리의 모든 전략을 미리 읽고 대응하고 있잖아. 마치 내부 정보가 유출되고 있는 것 같단 말이다. 그의 고함이 부회장실을 울렸다. 하지만 내부 유출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결국 한 달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대형 정밀은 아테나의 손에 넘어가고 말았다. 강태민의 경력에 있어서 첫 번째 완벽한 패배였다. 그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정보팀을 호출했다. 아테나 컨설팅, 그리고 서마담이라는 여자. 당장 그들의 뒷조사를 해. 자금 출처, 인맥 과거, 경력고, 뭔지 한 톨까지 샅샅이 털어서 내 앞에 가져와. 그는 이 보이지 않는 적의 정체를 반드시 밝혀내야만 했다. 진성그룹의 정보팀은 국내 최고 수준이었다. 그들의 손을 거치면 그 어떤 비밀도 파헤쳐질 것이라 모두가 믿었다. 하지만 며칠 뒤 정보팀장이 가져온 보고서는 처참할 정도로 빈약했다. 아테나 컨설팅은 법적으로 완벽한 유령 회사였다. 자금은 조세피난처의 수십 개 페이퍼 컴퍼니를 거쳐 들어오기 때문에 추적이 불가능했다. 최민환 변호사가 전면에 나서고 있었지만 그 역시 5년의 공백기 동안의 행적은 오리무중이었다. 가장 핵심인 서마담에 대해서는 알아낸 것이 전무했다. 이름도 나이도 얼굴도 알려진 바가 없었다. 그녀는 그저 어둠 속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는 유령과도 같은 존재였다. 이 완벽한 정보 통제 능력은 강태민을 더욱 불쾌하게 만들었다. 상대는 보통 내기가 아니었다. 철저한 준비와 계획하에 움직이는 노련한 사냥꾼이었다. 그날 밤 강태민은 처음으로 잠을 설쳤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홀로 위스키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다. 처음의 분노와 짜증은 점차 다른 감정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것은 일종의 지적인 호기심과 경쟁심이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과 동등한 수준에서 겨룰 만한 상대를 만나본 적이 없었다. 언제나 압도적인 힘으로 상대를 찍어 누르기만 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아테나는 달랐다. 그들은 힘이 아닌 지략과 정보로 싸우고 있었다. 그들의 방식은 우아하면서도 잔인했고 마치 잘 짜인 교향곡처럼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 강태민은 불현듯 이미지의 상대에게 강한 흥미를 느꼈다. 자신을 이토록 고전하게 만든 서마담이라는 여자는 대체 어떤 인물일까? 그는 그녀의 가면을 벗겨내고 그 아래 숨겨진 얼굴을 마주하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에 사로잡혔다. 재미있군. 그는 위스키 잔을 내려놓으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분노가 아닌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의 그것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서마담, 당신이 누구든 어디에 숨어 있든 내가 반드시 찾아내고 말겠어. 그리고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내 발 아래 꿇게 만들어주지.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이 쫓고 있는 사냥감이 사실은 5년 전 자신이 무참하게 버렸던 바로 그 여자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여자가 자신을 사냥하기 위해 얼마나 완벽한 덫을 준비해 놓았는지를.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의 서막이 본격적으로 오르고 있었다. 강태민이 보이지 않는 적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동안 서유진은 거미줄의 중심에서 조용히 다음 수를 두고 있었다. GFC 타워 최상층 그녀의 비밀스러운 지휘실에서는 대형 정밀 인수 이후 진성그룹 내부의 반응을 분석한 데이터가 스크린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모든 정보는 강태민의 분노와 집요함이 한 곳으로 바로 서마담이라는 허상으로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모든 것은 그녀의 계산대로였다. 최민환 변호사가 막대한 양의 자료를 들고 들어오며 말했다. 대표님 예상대로 강태민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최고의 정보업체와 로펌을 고용해 우리 뒤를 캐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구축해 놓은 방화벽은 완벽합니다. 그들은 결국 시간과 돈만 낭비하게 될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지난 5년간 그들이 준비한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기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가 미끼에 집중하는 동안 우리는 사냥의 본질에 집중해야죠. 그녀에게 MA는 복수의 도구일 뿐 목적이 아니었다. 그녀의 진짜 목표는 진성그룹이라는 부패한 제국을 지탱하는 기둥들을 뿌리째 뽑아낼 법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대형 정밀과 같은 회사를 인수하는 이유는 그들의 돈뿐만 아니라 그들의 장부 속에 숨겨진 진성의 죄악을 손에 넣기 위함이었다. 그녀는 새로 영입한 화이트 해커팀을 호출했다. 과거 국가정보원에서 활동했던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이었다. 대형 정밀의 내부 서버에서 확보한 자료는 어떻습니까? 팀장이 화면에 복잡한 데이터 플로우를 띄우며 보고했다. 찾았습니다. 지난 3년간 진성자동차에서 대형 정밀로 부품 대금을 과다 지급하고 그 차액을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되돌려받은 기록입니다. 자금의 최종 목적지는 강태민 부회장의 비밀 계좌로 추정됩니다. 화면에 떠오른 것은 거대한 비자금 네트워크의 일부였다. 수천억 원에 달하는 검은 돈의 흐름. 이것만으로도 강태민을 공경에 빠뜨릴 수 있었지만 유진에게는 부족했다. 그녀는 나무가 아닌 숲 전체를 원했다. 강태민과 그의 아버지 강호철 회장, 그리고 그들에게 기생하는 부패한 정치인과 관료들까지. 그들 모두를 한 번의 심판대에 세울 거대한 증거의 퍼즐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 퍼즐 조각들은 진성의 발에 짓밟였던 다른 피해자들의 손에 쥐어져 있었다. 유진의 다음 행보는 자금 시장이 아닌 어둡고 축축한 절망의 그늘 속으로 향했다. 그녀는 최민환에게 한 인물을 찾아가도록 지시했다. 한때 유망한 바이오 벤처 셀트리온의 대표였던 박선우 사장이었다. 그는 혁신적인 항암제 기술을 개발했지만 진성 바이오의 집요한 기술 탈취와 압박에 회사를 헐값에 넘기고 업계에서 매장당한 비운의 인물이었다. 그는 이제 작은 공장의 관리인으로 일하며 패배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최민화는 허름한 공장 근처의 작은 식당에서 박선우를 만났다. 처음 박선우는 극도의 경계심을 보였다.
진성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킬 정도였다. 또 진성 측에서 보낸 사람이요. 아직도 나에게서 빼앗을 것이 남았단 말이오. 돌아가시오. 나는 당신들과 할 이야기가 없소.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불신과 체념이 배어 있었다. 그는 다시는 싸울 힘도 의지도 없어 보였다. 최민화는 무리하게 그를 설득하지 않았다. 대신 작은 USB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박 사장님, 저희는 진성과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최근 확보한 진성 바이오가 사장님의 기술을 어떻게 빼돌렸는지에 대한 내부 자료입니다. 박선우는 반신반의하며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다. 화면에 떠오른 것은 그가 그토록 찾으려 했지만 찾지 못했던 진성의 추악한 음모가 담긴 증거들이었다. 그의 눈이 충격과 분노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때 최민환의 휴대폰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음성 변조가 되어 있었지만 차분하고 지적인 여성의 목소리였다. 박선우 사장님, 저는 아테나 컨설팅의 대표입니다. 저희는 사장님께서 겪으신 고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장님과 같은 분들을 모아 진성이라는 골리앗과 싸우려 합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힘을 합친다면 가능합니다. 서유진이었다. 그녀는 익명 속에서 연대의 손길을 내밀었다. 박선우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또 다른 함정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했지만 서유진의 목소리에 담긴 진정성과 최민환이 제시한 구체적인 증거들은 그의 다쳤던 마음을 흔들었다. 복수, 그는 잊고 살았던 그 단어를 다시 떠올렸다. 그는 잃어버린 기술과 명예를 되찾고 싶었다. 그는 마침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내가 뭘 하면 되겠소? 그는 진성의 비리를 입증할 자신만의 증거를 비밀리에 보관하고 있었다. 박선우는 시작에 불과했다. 유진과 최민화는 그를 시작으로 진성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비밀리에 접촉하기 시작했다. 진성의 압력으로 부당하게 해고된 전직 재무팀 직원 강호철 회장의 비자금 심부름을 하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전직 비서 진성의 비리 기사를 썼다가 압력을 받고 좌천된 기자까지. 그들은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아테나가 구축한 거대한 정보망과 복수의 판이 구체화되는 것을 보며 하나둘씩 동참하기 시작했다. 유진의 지휘 아래 그들은 거대한 지하 정보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각자가 가진 증거의 파편들이 모이자 진성그룹의 추악한 실체가 거대한 모자이크처럼 드러나기 시작했다. 돈 세탁 탈세, 정경유착 기술, 탈취, 여론 조작. 그들의 범죄는 상상을 초월했다. 유진은 이 모든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교차 검증하며 법정에서 단 하나의 반격도 허용하지 않을 완벽한 증거의 성을 쌓아 올렸다. 어느 늦은 밤, 유진은 지휘실의 거대한 스크린에 펼쳐진 인물 관계도와 자금 흐름도를 바라보고 있었다. 수많은 선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최종적으로는 강호철 회장과 강태민 부회장이라는 두 개의 중심점으로 모이고 있었다. 그녀는 거대한 괴물의 목을 겨눌 칼을 거의 완성해 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동시에 이 계획의 엄청난 무게감과 위험성을 느끼고 있었다. 만약 실패한다면 그녀뿐만 아니라 그녀를 믿고 따라준 모든 사람들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터였다. 그녀는 조용히 아들의 방으로 들어갔다. 평화롭게 잠든 민준이의 얼굴을 보자 그녀의 마음속 불안감이 눈 녹듯 사라졌다.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결코 실패할 수 없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그녀 개인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성에게 짓밟힌 수많은 약자들의 염원이자 아들에게
정의로운 세상을 물려주기 위한 어머니의 숙명이었다. 그녀는 다시 지휘실로 돌아왔고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단단해져 있었다. 최민환이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다. 대표님, 증거는 거의 다 모였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릴 시점입니다. 강태민을 우리 무대 위로 끌어내야 합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어요. 그 오만한 남자를 함정으로 유인할 완벽한 장소가 필요해요. 그녀는 모니터를 조작해 한 자선 경매 행사의 정보를 띄웠다. 재계와 정계의 거물들이 모두 모이는 위선과 허영이 가득한 밤의 축제였다. 강태민은 자신의 위상을 과시하기 위해 매년 이 행사에 참석했다. 여기입니다. 유진이 행사장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곳에서 서마담이 처음으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그리고 강태민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안겨줄 거예요. 그녀의 입가에 차갑고 아름다운 미소가 떠올랐다. 5년간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복수의 여왕이 무대 위로 오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서울의 심장부 최고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권력자들의 허영과 위선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매년 열리는 VVIP 자선 경매 행사는 그들만의 리그를 확인하는 자리이자 보이지 않는 서열을 과시하는 전쟁터였다.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눈부신 빛 아래 값비싼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의미 없는 웃음소리가 공허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이 위선적인 무대의 주인공은 단연 진성그룹의 황태자 강태민이었다. 그는 흠잡을 데 없는 턱시도 차림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의 옆에는 정략 약혼 상대인 태산그룹의 막내딸이 아름다운 인형처럼 미소를 짓고 있었다. 강태민은 여유로운 미소로 사람들을 대하며 자신의 권력을 한껏 즐기고 있었다. 최근 아테나 컨설팅 때문에 생긴 작은 골칫거리는 그의 위상에 어떤 흠집도 내지 못한 듯 보였다. 오히려 그는 오늘 밤을 고대하고 있었다. 정보망을 통해 오늘 이 자리에 베일에 쌓여 있던 아테나의 서마담, 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는 첩보를 입수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만만했다. 어떤 대단한 여자인지는 몰라도 직접 얼굴을 마주하면 결국 자신의 발 아래 무릎 꿇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자신의 매력과 진성이라는 배경이 통하지 않는 상대는 이 세상에 없다고 믿었다. 그때 행사장 입구가 소란스러워지며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홍해가 갈라지듯 인파가 양쪽으로 갈라섰고 그 사이로 한 여성이 걸어 들어왔다. 깊고 푸른 벨벳 드레스는 그녀의 하얀 피부와 대조를 이루며 신비로운 기품을 더했다. 흐르는 듯한 긴 흑발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깊은 눈동자,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을 발 아래 둔 듯한 차가운 표정. 그녀의 존재감은 행사장 전체를 압도했다. 그녀는 단순한 미인이 아니었다. 그녀에게서는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 같은 위압감이 뿜어져 나왔다. 그녀의 옆에는 그림자처럼 최민환 변호사가 수행하고 있었다.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저 여자가 아테나의 서마담이야. 믿을 수 없어. 저렇게 젊고 아름다울 줄이야. 강태민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그녀에게 시선을 빼앗겼다. 그는 잠시 넋을 잃고 그녀의 아름다움과 압도적인 분위기에 감탄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그녀가 평범한 상대가 아님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만만하게 그녀를 기다렸다. 그가 예상했던 대로 여자는 똑바로 그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그런데 그녀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강태민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미소가 서서히 굳어갔다. 익숙한 얼굴의 윤곽. 잊었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기억 가장 깊은 곳에 악몽처럼 밝혀 있던 바로 그 눈빛. 강태민의 뇌리가 하얗게 비어버렸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불가능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5년 전 폭풍우 치던 그날 밤 자신이 돈 몇 푼을 쥐어주며 내쫓았던 뱃속의 아이와 함께 진창에 버렸던 바로 그 여자, 서유진. 그녀가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그의 손에서 샴페인 잔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의 완벽했던 세계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유진은 마침내 그의 바로 앞에 멈춰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떨고 있는 강태민과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의 약혼녀를 천천히 훑어보았.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맑고 청아하지만 칼날처럼 서늘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진성그룹의 강태민 부회장님, 오랜만이에요. 그녀는 악수를 청하듯 우아하게 손을 내밀었다. 그 행동은 명백한 우위의 과시였다. 강태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질문과 충격으로 뒤엉켜 있었다. 그녀가 어떻게 아테나의 대표가 되었는지,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뱃속의 아이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의 약혼녀가 어색한 분위기를 깨며 물었다. 태민 씨 아는 분이세요? 그녀의 목소리에 강태민은 겨우 정신을 차렸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유진의 손을 잡지 않고 말했다. 아, 그냥 예전에 잠시 알던 사이야. 그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다. 유진은 내밀었던 손을 자연스럽게 거두며 비웃음이 섞인 미소를 지었다. 아는 사이라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부회장님 같은 분들은 워낙 많은 것을 쉽게 버리셔서 자신이 뭘 버렸는지조차 잊고 지내실 줄 알았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의 귀에 똑똑히 들릴 만큼 명료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예리한 비수가 되어 강태민의 심장에 밝혔다.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몇몇 사람들은 그녀의 말 속에 담긴 가시를 눈치채고 흥미로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강태민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가 뭐라고 반격하려는 순간 유진이 결정타를 날렸다. 하지만 가끔은 버려진 것들이 생각지도 못한 가치를 지니고 돌아오기도 한답니다. 부회장님께서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싼 가치를 말이죠. 그녀는 말을 마친 뒤 강태민에게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다. 그것은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더 이상 어둠 속에서의 암투가 아니라 모두가 보는 앞에서 벌이는 전면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미련을 두지 않고 우아하게 몸을 돌렸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녀는 주변의 다른 재계 인사들에게 다가가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그녀는 새로운 사교계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강태민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의 약혼녀는 창백해진 얼굴로 그에게 해명을 요구했지만 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유진의 마지막 말과 그 차가운 눈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분노, 치욕,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자신이 거대한 덫에 걸렸음을 직감했다. 지난 몇 달간 자신을 괴롭혔던 보이지 않는 적이 바로 자신이 가장 경멸하고 무시했던 여자였다는 사실은 그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냈다. 그는 주먹을 강하게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이성을 잃은 분노가 이글거렸다.
서유진, 감히 나를 능멸해. 그는 그녀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가 이룩한 모든 것을 파괴하고 다시 한번 그녀를 짓밟아 그녀가 원래 있던 시궁창으로 처박아 버리겠다고 다짐했다. 화려한 파티장의 소음 속에서 두 사람의 운명을 건 잔혹한 전쟁의 이막이 그렇게 막을 올리고 있었다. 자선 경매 파티가 끝난 직후 진성그룹의 심장부인 회장실에는 지옥의 유황불 같은 분노가 들끓고 있었다. 강태민은 자신의 아버지이자 제국의 군주인 강호철 회장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지난밤에 있었던 모든 일을 보고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굴욕감과 감추지 못한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서유진이라는 이름과 함께 그녀가 어떻게 자신들을 위협하고 있는지 설명했다. 강호철 회장은 말없이 아들의 보고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가면처럼 평온했지만 책상 위 재떨이를 강하게 움켜쥔 그의 손등에는 시퍼런 힘줄이 돋아나 있었다. 아들의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다. 그 침묵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무겁고 위협적이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고작 계집 하나에게 이 그룹 전체가 놀아났단 말이냐.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을 넘어선 깊은 경멸이 담겨 있었다. 그는 아들인 태민을 질책하는 동시에 감히 자신의 제국에 도전한 서유진이라는 존재 자체를 모욕하고 있었다. 네가 씨를 뿌린 재앙이니 네가 거두는 것이 마땅하겠지. 하지만 이 일은 이제 너 개인의 치적 문제가 아니다. 진성그룹의 생존이 걸린 전쟁이다. 강호철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아들처럼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다. 수십 년간 무수한 정적들을 짓밟고 이 자리에 오른 그는 훨씬 더 냉혹하고 계산적인 포식자였다. 그에게 서유진은 과거의 여자가 아니라 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명백한 적이었다. 그리고 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거해야만 했다. 그는 즉시 비서실장을 호출해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다. 제국의 분노가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언론사 사장들에게 연락해 아테나 컨설팅에서 마담에 대한 기사를 뿌려 출처불명의 흉흉한 사모펀드를 이끄는 미스터리한 여자, 남자들을 등쳐먹고 성장한 요부, 국부를 유출시키는 매국노, 어떤 이미지든 좋다. 그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 있는 가장 자극적인 기사로 도배해 그의 첫 번째 공격은 여론전이었다. 대중을 선동해 그녀의 명예를 더럽히고 고립시키는 그가 가장 즐겨 쓰는 방식이었다. 다음으로 그는 자신의 검은 수첩에 적힌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었다. 상대는 현 정권의 실세인 한 국회의원이었다. 나 강호철이요. 내게 빚진 것을 갚을 때가 왔소. 아테나 컨설팅이라는 회사, 그리고 그 회사가 인수한 모든 자회사에 대해 즉시 특별 세무조사와 금융감독원의 전방위적인 감사를 착수시키시오. 먼지 한 톨까지 털어서 그들의 자금줄을 완전히 말려버려야 하오. 그의 두 번째 공격은 권력을 이용한 합법적인 탄압이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아들 태민을 돌아보며 말했다. 사업적인 공격만으로는 부족하다. 저런 독한 계집은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뜨려야 해. 그녀의 가장 약한 부분을 찾아내서 그것을 파괴해라. 다시는 기어오를 생각조차 못하도록 영혼까지 부서뜨려 버리란 말이다. 강호철 회장의 눈빛은 뱀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인간이 아닌 악마의 것이었다. 그들의 전면전은 시작부터 가장 비열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세상은 서유진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모든 신문과 방송이 그녀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들로 뒤덮였다. 의문의 펀드 매니저서 마담 그녀의 검은 돈은 어디에서 왔나? 아름다운 얼굴 뒤에 숨겨진 기업 사냥꾼의 탐욕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다. 아테나의 비즈니스 파트너들은 동요하기 시작했고 내부 직원들조차 불안감에 휩싸였다. 같은 시각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의 조사관들이 영장을 들고 아테나 컨설팅의 사무실을 급습했다. 그들은 모든 서류와 컴퓨터를 압수하며 회사의 업무를 완전히 마비시켰다. 최민환 변호사와 법률팀이 침착하게 대응했지만 권력기관이 총동원된 공격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다. 유진은 이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 평정을 잃지 않았지만 상황은 명백히 그녀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진성의 진짜 공격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들은 마침내 서유진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 그녀의 아들 서민준의 존재를 알아냈다. 강태민은 자신의 아들일지도 모르는 아이의 사진을 보고 잠시 망설였지만 아버지의 압박과 자신의 파괴적인 분노 앞에서 그 망설임은 눈 녹듯 사라졌다. 그는 자신의 보안팀에게 아이의 주변을 감시하라는 비인간적인 명령을 내렸다. 그날 오후 유진은 여느 때처럼 민준이를 유치원에서 데리고 나오는 길이었다. 그녀는 자신들을 멀리서 따라오는 검은색 세단을 발견했다. 단순한 미행이 아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명백한 악의와 위협이 서려 있었다. 유진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애써 태어난 척 아이의 손을 잡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그들은 집요하게 따라붙으며 그녀의 공포심을 자극했다. 결정적인 순간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일어났다. 녹색불이 켜지고 그녀가 아이와 함께 길을 건너는 순간 검은색 세단이 굉음을 내며 그들을 향해 돌진했다. 위험의 유진은 본능적으로 아이를 감싸 안고 길가로 몸을 던졌다. 차는 아슬아슬하게 그들을 비껴 지나갔고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경고하듯 경적을 울리고는 사라졌다. 의도적인 위협, 명백한 살해 경고였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 소리치며 모여들었지만 유진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품에 안긴 민준이가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무서워. 그 목소리에 유진은 정신을 차렸다. 그녀의 온몸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아이를 더욱 굳게 끌어안았다.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지금껏 단 한 번도 보인 적 없었던 깊은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아이를 데리고 즉시 안전가옥으로 피신했다.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최민화는 창백해진 그녀의 얼굴을 보고 모든 상황을 직감했다. 대표님, 그들이 결국 선을 넘었군요. 유진은 대답 대신 아이를 진정시키는 데 집중했다. 아이가 잠든 후에야 그녀는 억눌렀던 감정을 터뜨렸다. 그녀는 분노에 차 주먹으로 벽을 내리쳤다. 감히 내 아이를 건드려. 그녀의 눈에서 얼음장 같던 냉정함은 사라지고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사자 같은 맹렬한 분노가 타올랐다. 최민환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상황이 너무 위험합니다. 일단은 한 발 물러서는 게. 하지만 유진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물러서다니요. 이제 시작입니다. 그들은 체스의 규칙을 어기고 판 자체를 엎어버렸어요. 그렇다면 나도 더 이상 기사도 따위는 지키지 않겠어요. 그녀는 지휘실로 돌아와 가장 깊숙한 곳에 봉인해 두었던 파일을 열었다. 그것은 그녀가 지난 5년간 준비해온 최후의 무기 진성그룹의 모든 비리를 담은 원본 데이터와
그것을 세상에 공개할 가장 파괴적인 시나리오였다. 그녀는 지금까지 제국의 뿌리를 서서히 썩게 만드는 방식을 택했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녀는 제국을 지탱하는 기둥 자체를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켜버리기로 결심했다. 최 변호사님, 그녀가 차갑게 말했다. 우리가 준비한 심판의 날 계획 지금 즉시 실행하세요. 더 이상 자비는 없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잔인하게 빛나고 있었다. 진성그룹의 제왕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인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괴물을 잡기 위해 그녀의 아이를 건드림으로써 그녀를 진짜 괴물로 만들어버렸다는 사실을 말이다. 아테나 컨설팅의 심장부 서유진의 지휘실은 마치 거대한 전쟁을 앞둔 작전실처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가 지난 5년간 비밀리에 모은 최고의 인재들, 해커 애널리스트 법률 전문가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다. 스크린에는 전 세계 금융시장의 데이터가 쉴 새 없이 흘러가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진성그룹이라는 거대한 목표물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작전명 심판의 날 자지멘데이의 시작이 임박해 있었다. 서유진은 관제실 중앙에 서서 이 모든 것을 조망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집중력으로 날카롭게 빛나는 눈빛은 좌중을 압도했다. 그녀는 아들을 위협한 자들에 대한 불타는 분노를 차가운 이성으로 완벽하게 제어하고 있었다. 복수는 뜨거울 때가 아니라 가장 차가울 때 이루어져야 하는 법이었다. 그녀는 최민환 변호사와 눈빛을 교환하고는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시작하세요. 그녀의 명령과 함께 거대한 교향곡의 서막이 오르듯 복수의 첫 번째 악장이 연주되기 시작했다. 첫 번째 공격은 금융시장을 향한 것이었다. 유진은 과거 진성그룹에서 일할 당시 자신이 직접 설계에 참여했던 글로벌 자산관리 시스템의 치명적인 결함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비상 상황 발생 시 특정 조건 하에서 자산의 연쇄적인 자동 매각을 유발하는 일종의 킬 스위치였다. 평상시에는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는 이 약점을 그녀는 5년간 아무도 모르게 갈고 닦아 자신만의 빚으로 만들어 두었다. 아테나의 트레이더들은 일제히 진성그룹 계열사 전체에 대한 대규모 공매도 주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이는 단순한 주가 하락 유도가 아니었다. 유진이 설계한 특정 알고리즘에 따라 정확한 시간과 순서 물량으로 계산된 공격이었다. 시장이 이 비정상적인 대량 매도를 감지하고 혼란에 빠진 순간 유진의 해커팀이 시스템에 킬 스위치를 작동시킬 결정적인 키코드를 입력했다. 그 순간 진성그룹의 주가 그래프가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시스템은 외부의 공격을 내부 자산의 위험 신호로 오인했고 안전장치로 설계되었던 연쇄 매각 프로그램이 발동되었다. 진성물산의 주가가 폭락하자 담보가 부족해진 진성전자의 주식이 자동으로 매물로 쏟아져 나왔다. 이는 다시 진성바이오의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다. 마치 거대한 도미노가 쓰러지듯 진성그룹이라는 제국 전체가 스스로를 파괴하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복수의 두 번째 악장이 연주되고 있었다. 최민환 변호사는 미리 약속된 신호에 따라 지난 5년간 수집하고 정리한 진성의 모든 범죄 증거가 담긴 판도라의 상자를 세상에 공개했다. 데이터는 암호화된 채널을 통해 여러 곳으로 동시에 전송되었다. 부패하지 않기로 유명한 대검찰청 특수부의 한 검사 진성그룹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주요 언론사들 그리고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의
내부 고발 채널까지. 한 유력 시사 주간지의 편집국 탐사보도 팀장의 컴퓨터에 아테나로부터의 제보라는 제목의 파일이 도착했다. 그는 반신반의하며 파일을 열었고 그 안에 담긴 내용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수조 원대 분식회계 정관계 로비 리스트, 해외 비자금, 조성 내역 기술 탈취 증거. 그것은 한 기업의 비리 수준을 넘어 대한민국의 어두운 커넥션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핵폭탄이었다. 그는 즉시 모든 팀원들을 소집했다. 모든 기사 중단에 오늘 밤 우리는 괴물을 잡는다. 진성그룹의 컨트롤 타워인 종합상황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주가 방어를 위해 수조 원의 자금을 쏟아붓고 있었지만 주가 하락은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 시스템의 붕괴였기 때문에 속수무책이었다. 강호철 회장과 강태민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주가 그래프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에게 당하고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상황실의 모든 뉴스 화면이 긴급 속보로 바뀌었다. 속보입니다. 검찰이 진성그룹의 수조 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를 포착하고 오늘 오전 그룹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제보된 자료에는 앵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강호철과 강태민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금융 공격은 교란 작전이었다. 진짜 공격은 그들의 목을 겨눈 법의 칼날이었다. 강호철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을 향해 소리쳤다. 거짓말 어떤 놈들이 감히 하지만 그의 분노는 절망으로 바뀌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의 휴대폰으로 그가 돈으로 매수했던 정치인과 검찰 고위 간부들의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하나 같았다. 회장님, 이번 일은 저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백합니다. 저희까지 다칩니다. 그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그에게 등을 돌렸다. 강태민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는 마침내 서유진의 복수가 어떤 것인지 깨달았다. 그녀는 단순히 돈을 빼앗거나 주가를 떨어뜨리는 수준의 복수를 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이 쌓아 올린 제국의 기반 자체를 그들이 믿었던 권력과 돈의 네트워크를 송두리째 파괴해버린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자신이 버린 여자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가 되어 돌아왔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같은 시각 서유진은 자신의 지휘실에서 진성그룹이 무너지는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도 슬픔도 없었다. 오직 길고 길었던 싸움을 끝낸 자의 고요한 안도감만이 감돌았다. 그녀의 뇌리에는 5년 전 빗속에서 무력하게 내팽개쳐졌던 자신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그때의 서유진은 죽었다. 그리고 오늘 그녀는 자신의 복수를 통해 강씨 일가의 제국의 사망 선고를 내리고 있었다. 지휘실의 문이 열리며 최민환 변호사가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감격과 흥분이 교차하고 있었다. 대표님, 해냈습니다. 방금 속보가 떴습니다. 방금 검찰이 강호철 회장과 강태민 부회장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 순간 지휘실의 모든 팀원들이 환호성을 터뜨렸다. 하지만 유진은 조용히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겨우 심판의 문이 열렸을 뿐입니다. 그녀의 시선은 TV 화면 속 검찰 수사관들에게 포위된 진성그룹 본사 건물에 고정되어 있었다. 사냥은 끝났고 이제 단죄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다. 서유진이 쏘아 올린 심판의 날 신호탄은 진성그룹이라는
거대한 바벨탑을 단숨에 무너뜨렸다. 검찰의 압수수색과 언론의 폭로가 시작되자 지난 수십 년간 제국을 지탱해왔던 모든 것들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주식시장에서는 연일 하한가를 기록하며 진성그룹의 주식은 휴지 조각으로 변해갔고 국내외 금융기관들은 약속이나 한듯이 대출금 회수에 나섰다. 한때 진성그룹의 문턱을 넘기 위해 줄을 섰던 협력업체들은 이제 재살기를 찾기 위해 앞다투어 관계를 끊어냈다. 그들이 믿었던 정관계의 방패막은커녕 오히려 이번 기회에 진성과의 관계를 정리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였다. 제국의 신민들은 등을 돌렸고 왕은 벌거숭이가 되었다. 모든 것이 불과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다.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거대 제국의 붕괴는 이토록 허무하고 신속했다. 몰락의 정점은 강씨 부자의 체포 장면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었다. 강호철 회장은 자신의 대저택에서 검찰에 연행되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게 다 음모야, 내가 누군지 알아라며 발악했지만 그의 손목에 채워진 차가운 수갑은 그의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고 있었다. 한평생 군림했던 제왕의 마지막 모습은 초라하고 볼품없었다. 강태민의 체포는 더욱 비참했다. 그는 밀항을 시도하려다 항구에서 붙잡혔다. 한때 대한민국 여성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며칠 밤낮으로 도망다닌 그의 얼굴은 수염으로 뒤덮여 있었고 그의 눈에는 공포와 절망만이 가득했다. 그의 곁을 지켰던 약혼녀는 이미 파혼을 통보했고 그녀의 가문인 태산그룹은 진성그룹의 몰락에 가장 먼저 등을 돌린 이들 중 하나였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수사는 서유진이 제공한 완벽한 증거 자료 덕분에 전례 없는 속도로 진행되었다. 그녀가 구축한 판도라의 상자는 단순한 비리 목록이 아니었다. 각 범죄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와 관련자들의 진술, 그리고 자금 흐름까지 완벽하게 정리된 하나의 완성된 수사 보고서와 같았다. 검찰은 그저 그녀가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을 얹기만 하면 되었다. 진성의 추악한 실체가 드러날수록 대한민국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리고 과거 진성에게 짓밟렸던 피해자들이 하나둘씩 세상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셀트리온의 박선우 사장을 비롯한 수많은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증언대에 섰다. 그들의 목소리는 서유진이 만들어낸 거대한 파도에 힘을 더했고 강씨 일가를 향한 국민적 분노는 극에 달했다. 시간이 흘러 마침내 마지막 대면의 날이 왔다. 장소는 차가운 시멘트 벽으로 둘러싸인 서울구치소의 특별 면회실이었다. 수인복을 입은 강태민은 헬쑥하고 초점 없는 눈으로 테이블 맞은편에 빈 의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철문이 열리고 서유진이 최민환 변호사와 함께 들어섰다. 그녀는 우아한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고 표정은 그 어떤 감정도 담고 있지 않은 호수처럼 고요했다. 강태민은 그녀를 보자마자 증오에 찬 눈으로 소리쳤다. 서유진, 내년이 감히. 그의 목소리는 쇠사슬에 긁힌 듯 거칠었다. 유진은 그의 맞은편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5년 전 폭풍우 치던 펜트하우스에서의 모습과는 모든 것이 정반대였다. 이제 그녀가 강자였고 그가 약자였다. 완벽한 역전이었다. 유진은 그의 분노에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뭘 어쨌다는 거죠. 나는 그저 당신들이 저지른 죄악들을 세상에 밝혔을 뿐이에요. 법의 심판을 받게 한 것뿐이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평온해서 오히려 잔인하게 들렸다. 강태민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심판 웃기지 마. 이건 복수잖아. 내 사적인 감정 때문에 모든 걸 망쳐버렸다고. 복수 유진의 입가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하지만 그 미소는 얼음보다 차가웠다. 맞아요, 복수죠. 당신이 내 인생과 내 아이의 존재를 쓰레기처럼 버렸던 그날 밤 나는 복수를 맹세했어요. 하지만 이건 나 혼자만의 복수가 아니에요. 당신들 부자에게 짓밟였던 수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이 담긴 복수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서류철을 테이블 위로 밀었다. 그 안에는 피해자들의 증언이 가득 담겨 있었다. 강태민은 서류를 거칠게 밀쳐냈다. 그는 이제 애원하기 시작했다. 유진아, 제발 내가 잘못했어. 그때는 내가 어렸어.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어쩔 수가 없었어. 제발 용서해줘. 선처를 부탁해주면 내가 평생 너에게 갚으며 살게. 그의 비굴한 모습에 유진은 경멸의 눈빛을 보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인간적인 감정을 느낄 수 없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그것은 그녀가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던 그녀의 심장에 밝힌 가장 큰 가시였다. 한 가지만 묻죠, 강태민 씨. 지난 5년 동안 단 한순간이라도 당신 아들에 대해 궁금해한 적이 있었나요? 그 질문에 강태민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니, 할 수 없었다. 그는 단 한 번도 아이의 생사를 궁금해한 적이 없었다. 그에게 아이는 제거해야 할 장애물이었을 뿐이다.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유진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깊은 슬픔으로 흔들렸지만 이내 다시 차갑게 돌아왔다. 그녀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돌아섰다. 당신은 아버지 될 자격이 없어요. 당신의 남은 인생 평생을 감옥에서 당신이 버린 것들의 무게를 느끼며 살아가세요. 이것이 당신에게 내리는 나의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갔다. 유진이 떠나자 강태민은 무너져 내렸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테이블에 엎드려 오열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그는 비로소 자신이 무엇을 버렸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후회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렸다. 복도는 조용했고 유진의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만이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한 진혼곡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녀의 길고 길었던 복수는 그렇게 막을 내리고 있었다. 얼마 후 세기의 재판이 열렸다. 강호철 회장은 온갖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강태민 역시 수십 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그들이 불법적으로 축적한 재산은 모두 굴고로 환수되거나 피해자들에게 돌아갔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거대한 바벨탑은 그렇게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진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무너진 자리에는 한동안 혼란과 공백만이 남았다. 하지만 잿더미 속에서도 새로운 생명은 싹트는 법. 서유진은 자신이 벌인 전쟁의 잔해를 수습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복수심에 불타는 파괴자였지만 동시에 미래를 내다보는 뛰어난 전략가이기도 했다. 그녀는 아테나 컨설팅을 통해 진성그룹의 썩은 부분은 도려내고 건강한 핵심 자산들을 헐값에 인수했다. 몇 달 후 옛 진성그룹의 본사 건물에 새로운 간판이 내걸렸다. 미래홀딩스, 미라이홀딩스. 이름처럼 과거와의 단절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상징이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제국의 여왕은 당연히 서유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둠 속의 서마담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경제계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서유진 회장으로 세상 앞에 당당히 섰다.
그녀의 경영 방식은 강씨 일가와는 180도 달랐다. 과거 강호철 회장의 사무실이었던 최고층 집무실. 이제는 그녀의 공간이 된 그곳에서 열린 첫 임원 회의는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독단적인 명령 대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그녀는 충성 맹세가 아닌 능력과 비전을 요구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그녀는 비자금 조성이나 정경유착이 아닌 투명한 경영과 주주 가치 제고, 그리고 직원 복지를 최우선으로 내세웠다. 처음에는 그녀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던 옛 진성의 임직원들도 그녀의 능력과 진정성 앞에서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는 부패한 임원들은 단호히 쳐냈지만 능력 있는 실무자들은 적극적으로 중용했다. 회사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고 과거의 오명을 벗고 혁신적인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파괴 위에서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만의 승리에 도취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과 함께 싸웠던 동지들을 잊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자신의 회사로 특별한 손님들을 초대했다. 한때 진성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던 피해자들의 연대였다. 박선우 사장은 미래홀딩스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자신의 바이오 벤처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었다. 억울하게 해고되었던 직원들은 회사에 복귀해 중요한 직책을 맡았고 진실을 보도하려다. 좌천되었던 기자는 그녀가 후원하는 독립 언론사의 편집장이 되어 있었다. 그들은 유진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다. 유진은 그들에게 담담하게 말했다. 이것은 저 혼자만의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승리입니다. 부디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는 우리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데 힘써 주십시오. 그녀의 말에는 과거의 복수심 대신 미래를 향한 따뜻한 책임감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새로운 시대를 여는 주역들이었다. 모두가 떠나고 집무실에는 유진과 최민환 변호사만이 남았다. 최민환은 감회가 새로운 듯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5년 전술에 절어 살던 늙은 변호사 앞에 대표님이 나타나셨던 그 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는 정말 이 모든 것이 가능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심이 묻어 있었다. 유진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저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변호사님이 계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녀는 잠시 과거를 회상했다. 지독한 고통과 분노로 가득했던 시간들이었다. 우리의 복수는 이제 끝났습니다. 변호사님, 이제부터는 함께 만들어가야 할 시간입니다. 그들의 위험했던 복수의 계약은 이제 희망찬 미래를 위한 동반자 관계로 거듭나고 있었다. 그녀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 더 이상 아들을 숨기거나 불안에 떨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당당하게 아들의 손을 잡고 세상 밖으로 나섰다. 언론은 그녀를 철의 여인, 기업계의 여왕이라 부르며 그녀의 모든 것을 기사화했지만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은 퇴근 후 아들과 함께 보내는 평범한 저녁 시간이었다. 그녀의 눈에 서려 있던 얼음장 같은 냉기는 온데간데없고 따뜻한 모성애와 평온함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어느 해 진력 유진은 자신의 아들 민준이와 함께 집무실에 서 있었다.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하늘이 붉게 물들고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보석처럼 반짝이기 시작했다. 6살이 된 민준이는 이제 제법 똘똘한 소년이었다. 민준이는 유리창에 손을 짚고 도시를 내려다보며 물었다. 엄마, 저 불빛들 속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죠. 유진은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대답했다.
그럼 아주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단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없이 다정했다. 민준이가 그녀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엄마도 꿈이 있어요. 유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다. 그렇다면 이제 그녀의 새로운 꿈은 무엇일까? 그녀는 아들을 품에 더 가까이 끌어안으며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한때 자신이 증오했던 도시의 풍경을 이제는 애정과 책임감으로 담아내고 있었다. 그녀는 나지막이 대답했다. 응, 엄마의 꿈은 우리 민준이가 이 반짝이는 불빛들 아래에서 그 누구에게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치며 행복하게 사는 거야. 그것이 그녀의 진심이었다. 그녀가 이 모든 전쟁을 치른 궁극적인 이유였다. 그녀는 단순히 복수를 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들에게 그리고 이 도시의 수많은 약자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싸웠던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버려진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운명을 개척하고 도시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낸 진정한 여왕이었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은 도시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유진은 아들과 함께 그 찬란한 풍경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과거의 상처는 이제 희미한 흉터로 남았지만 그 흉터는 그녀를 더욱 단단하고 지혜롭게 만들었다. 한때 가장 낮은 곳에서 모든 것을 잃었던 여자는 이제 가장 높은 곳에서 세상을 품에 안고 있었다. 그녀의 길고 길었던 밤이 끝나고 마침내 눈부신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